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정말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힘나게 오늘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제가 많이 좀 계속 자주 업로드를 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는 만큼 빨리빨리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스케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그게 크게 많이 나질 않아서 일주일에 한 편 겨우겨우 업로드를 하고 있죠. 과거에 이제 한능검 시험 직전에는 제가 뭐 밤 늦게 막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올리기도 했었지만 최근에는 그 시간마저도 좀 많이 적어지는 관계로 일주일에 한 편 올라가는 거 양해의 말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 이후 근현대사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대사,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침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3.1운동 100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 되겠죠. 연도죠. 이걸 바탕으로 각각의 이 TV, 영화 이쪽에서 대한민국 이 독립운동사라던가 임시정부와 관련해서 재조명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국민께서도 많이 이제 현대사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온 상황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사에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2019년까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만큼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지만 최근 상황, 최근의 정치와도 맞물리게 되겠죠. 최근 정치는 평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평가가 됐던 상황까지를 역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진보적인 분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뭐가 있겠죠. 하지만 현대사만큼은 교과서에 충실하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팩트만을 말씀드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사실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또 한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면서도 저 역시 한 국민이기도 하고 또 저 역시 생각을 하고 있는 한국사 역사학도이기 때문에요. 물론 제 생각이 어느 정도 드러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이것을 좀 누르고 교과서에 맞게 중립을 지키면서 진행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좀 혼나지 않았습니까? 댓글로. 제 유튜브인데 이 댓글로 좀 많이 강하게 막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현대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먼저 현대사 처음부터, 자, 교재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합니까?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현재 19대 대통령이신데요. 대통령 이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서서 왜 전근대사에서도 다루지만 조선시대 왕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야지만 흐름 정리가 쉬운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현재 19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이 19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 번 대통령 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이 순서를 반드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연습장 한 장 준비하시고요. 저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보고 나서 파워포인트로 시대별로 끊어서 10년대별, 50년대, 60년대 끊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45년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1945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어요. 자, 광복, 빛을 되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작입니다. 현대사는 바로 광복과 동시에 시작을 하죠. 위에는 1940년대라고 제가 써볼게요. 1940년대. 45년 광복을 맞이했으나 우리는 1948년까지 이제 지금부터 연을 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년간의 신탁 통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3년간의 신탁 통치.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미군정의 신탁 통치를 단행하게 됐죠. 미군정의 간접 지배를 받던 시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48년에 신탁 통치를 끝내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지난 강의 시간까지는 이 40년대에 있었던 일, 광복 직전에 이 준비하던 과정, 광복을 준비하던, 즉 건국 준비를 하던 단체들을 살펴봤고요. 신탁통치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 순서를 지난 강의에서 살펴봤죠. 오늘 들어갈 부분부터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1950년대. 제가 쭉 위에 한번 써볼까요? 1950년대가 있고요. 1960년대. 너무 이쪽으로 왔네요. 조금 옆으로 붙여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만큼은 노트나 이 종이에 쓰시면서 흐름 정리 한번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죠. 그리고 대통령 이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죠. 1대 이승만 대통령, 2대 이승만 대통령, 3대 이승만 대통령, 무려 3번의 대통령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승만 이렇게 이어지다가 1960년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하야라는 건 스스로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물러나고 잠시 허정 과도 정부를 지나서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죠.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제이지만 단 한 번, 현대사 역사에서 단 한 번 내각제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장면 내각. 하지만 대통령은 뽑습니다.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4대에 올라오게 되죠. 윤보선 대통령. 4대 대통령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외교를 담당하는 대통령이고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했죠? 장면 내각이다. 장면이 총리입니다. 장면 총리가 권력을 잡았던 시기. 하지만 1961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요. 5.16 군사정변. 요 5.16 군사정변으로 윤보선 이 대통령은 물러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열리죠. 바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들어서 군정을 시작합니다. 3년 동안 1961년부터 1963년까지 1961년부터 63년까지 군정이 이어져요. 군정. 이때 잠깐 3년간 의장으로 군인이었던 박정희 군인이 이 의장이 되어서 3년간의 군정을 이어가다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1963년에 당선이 됩니다.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시작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 시기. 1960년대가 지나서 1970년대까지 무려 1979년까지 대통령을 하게 돼요. 1979년까지 박정희 무려 5번의 대통령을 역임하게 됩니다. 5, 6, 7, 8, 9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의장, 즉 군정 때부터 시작을 하면 18년간의 장기 집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박정희. 자, 그러다 1979년 10월 26일 날 부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현재 국정원이죠. 국정원장이었던,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피살당하고 박정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당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투표 결과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돼요. 최규하 대통령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10대 대통령이에요. 10대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자, 그러다가 10대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지만 같은 해 1979년 12월 12일 날 밑에 쓸게요. 제가 12.12 사태가 일어나서 또다시 군인들의 정변이 일어났어요. 5.16 군사정변이 있었다면 두 번째 정변 12.12 사태로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 노태우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최규하를 몰아내고 대통령으로 올라서게 되죠. 헌법을 개정해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을 역임하게 돼요. 전두환의 시대가 열렸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어요. 전두환 씨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또 분명히 댓글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호칭을 하겠습니다. 11대 12대 전두환 시대가 열렸고 이어서 1987년 우리 영화 1987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1987 6월민주항쟁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게 되죠. 헌법을 바꿔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게 만든 9차 헌법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9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전두환의
동기이자 친구였던, 동기는 아니고요. 육군사관학교 라인이지만 이제 친구죠, 친구였던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올라오게 돼요. 13대 노태우 대통령 시기로 이어갑니다. 자, 4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40년, 50년, 60년, 70년대.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여기서부터가 여기 지금 연도를 안 썼네요. 1980년대로 이제 들어가고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79년 12.12 사태로 전두환이 권력을 잡으니까 1980년대 여기서부터 들어가겠고 90년대 초반까지 87년부터 5년간 대통령직을 역임하게 되고 14대 밑에 제가 정리를 할게요. 14대 김영삼 대통령이 최초의 문민정부로 들어서게 됩니다. 최초의 문민정부죠. 문민정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사건이 되겠고요. 이어서 15대 최초의 정권교체, 여야 평화 정권교체가 일어나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80년대라면은 여기서가 1990년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2 월드컵을 함께 보시지 않았습니까? 2002년까지 딱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을 하시게 되고요. 이어서 권력을 승계받아 노무현 대통령이 16대 대통령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17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18대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는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서 503 수험번호를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19대 대통령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시죠. 자, 요 정도는 여러분 반드시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요 순서는 꼭 잡고 계셔야 돼요. 지금 필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쵸? 제가 연도별로 50년대, 60년대에 있었던 일, 60, 70년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80년대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대, 90년대부터 문민정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현재 문재인 대통령까지. 자, 공무원 한국사를 비롯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현대사에서는 굉장히 또 예민한 부분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요. 나올 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시대에서 일어났던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3대 민주화 운동이 첫 번째로 출제가 될 거고, 두 번째, 연도별 경제 발전사를 다루게 돼요. 첫 번째는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두 번째는 연도별 경제 발전사, 세 번째는 각 시대별 북한과의 관계, 통일 정책, 남북 정상회담, 요렇게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좀 한번 중요한 내용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요 시기에 이제 4.19 혁명, 첫 번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었던 4.19 혁명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고요. 요 12.12 사태에 저항하면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죠. 광주 민주화 운동. 이게 두 번째 우리 민주화 운동. 대한민국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거저얻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써 지금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고 있다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1987년 좀 옆에 제가 여기는 1980년이고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요 부분을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네모친 요 세 가지가 3대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겠고, 이제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이 시기에 있었던 2017 촛불혁명까지, 이것도 민주화 운동이죠, 여러분. 그죠?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는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시사죠, 시사. 역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 네모친 것만 확실하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각각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신탁통치 끝나고 50년 되자마자 뭐 일어나나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0년대 6.25 전쟁과 60년대, 70년대 정치사를 먼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6.25 전쟁과 4.19 혁명,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들, 요거 오늘 강의에서 진행할 거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80년대, 90년대 있었던 사건들과 각 시대별 경제발전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6.25 전쟁.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면 모든 땅이 불바다가 됐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먹을 게 당장 없습니다. 이 6.25 전쟁을 계기로 우리는 원조 경제,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 정말 심각한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미국을 비롯해서 뭐 몽골, 뭐 동남아시아 국가, 뭐 필리핀, 뭐 특히 뭐 캐나다, 전 세계에 있는 쌀과 밀가루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원조를 받으며 생활을 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61년, 바로 이때 군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장면 내각 때 준비를 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행하게 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가 경제발전사를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불과 한 60년 만에 엄청난 발전을 일어났는데, 저는 이 기적이라는 표현 진짜 싫어합니다. 경제엔 기적이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아무튼 엄청난 눈부신 경제 발전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하지만 기적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60년대는 경공업 위주로 발전을 시켰고요. 7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90년대, 80년대, 8, 90년대 넘어가면서 첨단 산업과 IT,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IT 최강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기에 어떤 상황을 또 우리가 보내고 있었을까요? 귀 쫑긋 세우고 이 부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정책까지 포함되니까 요 흐름을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고 살 붙여가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필기 반드시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해주시고요. 실판 좀 정리한 다음에 6.25 전쟁부터, 오늘 정리할 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이 6.25 전쟁부터 4.19 혁명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5번이나 대통령을 할 수 있었을지 헌법 개정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1950년대 우리 대한민국에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넘어서서 국제전의 양상을 띠고 있죠. 유엔 16개국이 지원을 받고, 북한의 경우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피해를 남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6.25 전쟁입니다. 자, 먼저 남한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소련과 중국의 군사적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38도선에서 무력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이 선을 미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미국 극동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 국동 방어선인데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되겠어요. 이 국무부 장관이었던 애치슨이 발표를 합니다. 대한민국 남한에 있었던 미군을 일본 오키나와로 빼겠다. 그래서 일본 지역을 바탕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발표를 애치슨 선언이라고도 하고 애치슨 라인이라고도 합니다. 미군 부대가 철수한 거죠. 그쵸? 미국의 애치슨 선언으로 미군 부대가 한반도를 제외하고 일본으로 빠져나가게 되자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 스탈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미군도 빠져나갔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남아있던 좌익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부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 아주 빨리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소련의 스탈린이 그것을 승인합니다. 승인과 동시에 T전차, 소위 말해 탱크 242대를 지원해주고, 마오쩌둥도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에 엄청난 물자 지원을 해주게 되죠. 이들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자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들이 탱크 몰고 빨리 내려왔었냐면, 또 우리는 얼마나 방심을 하고 있었냐면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했어요. 3일 만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 방송으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 국군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하고 한강 다리를 끊어버렸죠. 그리고 기차를 타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3일 만에 서울에 함락당했고요. 공시라던가 한능검에서는 6.25 전쟁 순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이 흐름 파악만 해두시면 되겠어요. 3일 만에 서울 함락당하고 쭉쭉 내려옵니다. 대전 함락 7월 20일,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까지 밀리게 되었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결정을 한 뒤에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만들어지게 되죠.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죠. 9월 2일 날. 부산이 임시 수도였어요. 1950년 9월 2일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때 유엔에서 16개국 참전이 결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 미군 부대 어디 있나요?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키나와에서 유엔의 참전이 결정이 되고 배를 타고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돼야 되는데, 6.25 하면 모두 인천 상륙작전만 딱 떠올리시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뭘까요? 여길 지켜야죠. 이거 뚫리면 들어오기 전에 끝납니다. 여기 누가 지켰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과 수많은 학도병들이, 고등학생들이 펜 대신 총을 들고 목숨 걸고 이곳 낙동강을 지켰습니다. 이곳을 사수했기 때문에 유엔 16개군이 들어올 수가 있었죠. 우리 학도병 사진이죠. 얼마나 앳된 이 청년들입니까? 이들이 총을 들고 피 흘려가며 이곳을 지켰기 때문에 유엔 16개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16개의 국가가 함께 들어온 국제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여러분께서도 좀 깜짝 놀랄 만한 나라가 있어요. 미국, 벨기에, 뭐 기본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하지만 이 밑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공습을 받으며 큰 피해를 입었고 그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국왕의 명령으로 직접 전투부대를 파병합니다. 태국도 있고요. 필리핀도 있습니다. 콜롬비아도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면서 군대를 보내주게 됩니다. 16개의 국가가 들어오면서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자, 순서를 이제 간단히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먼저 인천 상륙작전이 언제였죠?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단행됐고요.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9월 28일 날, 흐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날짜까지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때 서울을 되찾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엔은 전쟁을 끝내려고 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을 주장하게 됐죠. 이승만의 단독 지시로 10월 1일 날 우리는 휴전선, 38선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8선 돌파를 기념하고자 국군의 날을 10월 1일로 정해놓은 상황이죠. 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쫙 올라갑니다. 9월 28일 서울 수보 중앙청에 태극기를 꽂았고요. 10월 1일 38선을 돌파해서 북으로 진격합니다. 평양을 탈환한 뒤에 최대 북진 압록강까지 올라왔어요. 압록강까지 올라오게 된 상황에서 문제는 그들이 몰려오죠.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중국군의 개입이 시작됐어요. 10월 19일 중국군의 개입. 중국의 경우에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공산주의로 통일이 됐고 그 다음 여기까지 미군이 들어오면 중국 수도 베이징이 위협을 이제 받게 됩니다. 순망치한 한반도에 좌익 세력이 존재해야지만 중국을 보호할 수 있겠죠. 그러한 논리로 중국군은 엄청난 인해 전술을 바탕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자, 10월달 여러분 윈터 이즈 커밍 아닌가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엔 16개국은 현재 방심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전쟁 끝났다. 최대 북진 좀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유엔 군인이 전쟁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오키나와에서 방한용품이 들어오지만 돌려보내요. 이거 짐이야. 그 전에 끝나. 북한의 추위, 북한의 겨울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즉, 이 중국군의 엄청난 인해 전술과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사하기 시작합니다. 유엔이 막 동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나무로 철수를 하다가 역사적인 그 철수 사건, 흥남 철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흥남 철수 작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배 상선이에요. 메로딕스 빅토리호. 이 라루 선장이 이끌었던 이 상선 빅토리호가 배에 있는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고 피난민을 태워줘요. 이 배에 무려 14,000여 명의 피난민이 탑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쵸? 흥남철수작전. 이 당시 흥남철수작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부모님께서도 이 배를 타고 내려오시게 됐죠. 이 메로딕스 빅토리호가 아니라 철수작전 당시에 함께 내려온다라는 거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쭉 밀리면서 서울을 다시 한번 뺏깁니다. 그리고 1951년 일사후퇴로 우리가 나무로 밀리게 됐고요. 더 이상 내려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이 또 피나는 노력으로 국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싸움을 하면서 지리적 공방전이 일어납니다. 38선을 사이에 두고 끝없는 공방전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지리적 공방전과 함께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아까 제가 겨울철 얘기했더니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재채기가 한번 나왔어요. 이 남쪽에는 북한군 포로가 있을 거고요. 그죠? 북한군 포로. 그리고 북쪽에는 우리 국군 포로가 있겠죠. 이 유엔군과 북한군은 포로 교환을 하자라는 협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예요. 서로 그냥 붙잡아 두고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북한군 중에 강제로 북한 군인이 된, 즉 나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군대 왔어요. 나 풀어주시면 나 민주주의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전향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향한 사람들. 근데 이들을 그냥 원래 북으로 돌려보내줘야지만 국군을 데리고 옵니다. 이거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반공포로 이들 전향한 사람을 석방시켜버려요. 유엔 말을 듣지 않고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전쟁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반공포로 석방하면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북에 남아있는 우리 국군 생각하셔야죠. 이승만의 단독 지시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또다시 이 협상이 지리적으로 길어집니다. 지리멸렬하게 좀 길어지다가 지리적 공방전 끝에 1953년 휴전협정 7월 27일 날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휴전협정 또는 정전협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전협정. 지금 2019년 종전선언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사적인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로 오늘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할 때 여러분께서 입고 계시는 옷이라던가 그날 뭐 했는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향후 30-40년 뒤에 정말 중요한 역사상 이야기 그 속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 6.25 전쟁의 흐름 정리 한번 해두시고요. 53년 7월 27일 드디어 6.25 전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도로 보면은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혼란한 틈바구니 속에 이승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은 재헌국회에서 선출을 했죠. 48년에. 간접선거로 대통령이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2대 국회의원을 뽑아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을 조금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간접선거가 이어진다면 이승만 대통령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 와서 헌법을 고치게 됩니다. 발췌 개헌이 단행되는 거죠. 첫 번째 개헌이에요. 한 부분만 뽑아서 고치겠다는 뜻이죠. 지금 이 전쟁의 혼란한 시대를 맞이해서 부산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했죠.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던졌고 결국 이것을 혼란한 상황을 맞이해서 1952년 발췌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개헌으로 바꿔요. 직선제 개헌.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정선거는 말할 것도 없었겠지요.
내가 전쟁을 잘 경험한 대통령이고 한 번 해봤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를 펴면서 2대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첫 번째 발췌개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어서 1952년 이 대통령 선거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1954년엔 영구적으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개헌안을 올립니다.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영원히 중임할 수 있다.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 이 내용을 가지고 개헌안을 올렸어요. 여러분, 헌법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그 뒤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헌법 개정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7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이 당시 국회의원 정족수가 와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203명이었어요. 203명. 자, 그럼 여러분, 이 초대 대통령이 안에 중임 제한 철폐 안건 이걸 가지고 개정을 할 건데 203명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은 몇 명이 나올까요? 135.3333333이 나와요. 0.3, 즉 135명 초과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136명이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0.3명은 한 명으로 쳐야지 당연히 정상 아닌가요? 근데 영화 같은 일은 바로 이겁니다. 찬성한 사람이요 135명이 찬성을 해요. 한 명 차이로 이 내용은 부결됩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이승만 대통령 라인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135명이 찬성해서 부결됐다고? 다시 한번 보자. 135.3333이라며 0.3은 여러분 4452 생각해봐. 반올림. 0.3 우리 어떻게 하나요? 버리죠. 자, 4452 했더니 135 우리 찬성 135 통과.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4452 개헌입니다. 1954년 4452 개헌 2차 개헌 이거는 사실 부정 헌법 개정이죠. 이건 지금 당장 이런 일이 있으면 촛불혁명 또 일어납니다. 그쵸?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것이 단행되면서 초대 대통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중임 제한 철폐 이것을 성공하게 되면서 56년 3대 대통령의 즉위를 하게 되죠. 1대, 2대, 3대 이승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발췌개헌으로 2대 대통령이 4.4.5 개헌으로 3대 대통령이 됐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이 돼서 서로 반대쪽, 즉 국민들도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 장면을 선출해주고 운영시키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이승만의 반대쪽 세력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다 보니까 대통령 후보 중에 2등으로 낙선을 한 조봉암 씨를 간첩으로 보는 진보당 사건을 조작해서 사형시키고 맙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에서 판결 나왔죠. 무죄로 판결 나왔습니다.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사건들이죠. 좌익으로 몰아서 처형시켰던 진보당 사건이 1959년에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갑자기 대통령을 하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승만 세력들은 만약 대통령이 졸하셨을 때 그 뒤를 이을 권한대행도 이승만 라인에서 뽑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국무총리가 중요해집니다. 이 뒤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벌어지게 되겠죠. 그게 1960년으로 이어지는 4.19 혁명으로 이어지는데 이 50년대 일을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는 잠시 뒤에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되겠고요. 50년대 경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니까 좀 지우도록 하고요. 발췌개헌과 4.4.5 개헌을 하면서 독재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끝나고 모든 땅이 불바다가 되자 제가 말씀드렸던 전후복구 사업, 전쟁이 끝났으니 땅을 복구해야 되고 원조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죠. 생필품이 부족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귀속재산, 이거는 뭐냐면 일본인들이 두고 간 재산을 뜻해요.
적이 두고 간 재산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적산이라고도 합니다. 이 귀속재산과 원조물자, 해외에서 받은 물자를 민간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300산업, 하얀 3가지 제품을 이용해서 포장만 해서 판매하는 300산업이 1950년대에 발달을 하게 돼요. 하얀 제품 3가지, 설탕,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죠. 유엔으로부터. 그리고 설탕, 그리고 여기 뭘까요? 면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밀가루가 되겠어요. 하얀 제품 3가지를 받아서 포장만 해서 판매를 하는 300산업으로 50년대 경제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소비재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죠. 미국 농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농산물 가격이 다운되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비밀리에 손을 잡는 정경유착 문제가 5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0년대 후반, 미국이 천사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원조해주지 않습니다. 59년까지 원조해주다가 차관 형태로 이걸 돌리게 되죠. 원조액 삭감 및 유상 차관으로 전환을 하면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300산업 및 원조. 원조는 언제까지 한다 그랬어요? 1959년까지. 50년대 원조와 300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아주 하이라이트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배경은 다시 정치사로 들어와 봤을 때 진보당 사건으로 위기를 느꼈던 이승만 라인은 독재정치와 부정부패 계속해서 하다가 부정선거를 자행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 졸했을 때 그 권한대행을 바로 최측근에 앉혀야 되겠죠. 누구? 바로 이기붕이라는 인물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잔행하게 돼요. 표 바꿔치기라던가 정치 깡패를 동원하면서 투표함도 바꾸고 정치 깡패를 동원하는 부정선거를 하게 되자 마산에서 이거에 대한 시위를 하게 돼요. 이기붕이라고 제가 써놓을게요.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가 마산에서 부정신기 규탄한다 이게 집회를 연 거죠. 경찰들이 이 집회를 진압하다가 시신이 바닷가에 떠오르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진압을 한 거죠.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서 김주열 학생 시신이 떠오르게 돼요. 김주열 학생 시신이 올라와요.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 떠오르게 되자 마산 시민들은 분노를 이제 참을 수가 없었고 이것이 더욱더 매개체가 돼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마산을 넘어서 부산으로, 부산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전 계층이 학생들, 대학 교수, 시민들, 상인들 모두 특히 대학 교수들은 시국 선언을 하며 이승만 대통령 물러나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고려대학교에서 큰 시위가 이루어졌고 4월 19일 서울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자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했으나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과 이승만 대통령의 퇴진 요구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결국 하야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일어난 최초의 민주화운동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죠. 제가 알기로 마산에서는 3.15 부정선거 당시 이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3.15 마라톤 대회도 매년 개최가 되고 있어요. 저도 한번 참석을 해서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들이었죠. 마산에서 부산 그리고 전국으로 넘어가며 일어난 4.19 혁명까지 오늘은 4.19 혁명까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과를 볼까요? 이승만과 자유당 중심의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그 뒤에 내각제로 바뀐다고 했죠.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로 바뀌는 이 과도기 속에서 60년대 뒤가 시작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독재 정권을 타도한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자 우리 민주화 운동의 효시이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4.19 혁명의 정신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우린 불과 얼마 전까지 촛불혁명을 경험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첫 부분에서는 제가 전체 대통령부터 현대사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6.25 전쟁부터 1950년대 이야기를 10년 딱 끊어서 정리해드렸어요. 근현대사 항상 10년 주기별로 끊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있었던 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빨리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